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군산항을 미국의 MRO 기지로 삼자는 겁니다.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게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과 군산에 있습니다. 미국 기지가 있으니까 MRO 단지를 세우면 미국의 방어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군산이라는 것은 중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있을 때 미국 해군이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이런 핵심 기지로 되니까 1타 3피.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영어로 해외에 소개하거나 국내 매체에서 이제 국내 방위산업에 관련한 칼럼을 게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K방산에 투자라는 K방산 투자 안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한 입문서에 대해서 출판해서 고객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한 미국, 그리고 신흥 강대국 중국, 항상 그들 중에 어느 군사력이 더 좋은지 아니면 어디가 더 강한 군대인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각국의 군사력을 해부해보고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숫자나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탈로 했을 때 병력은 미국 현역이 133만, 예비군이 80만, 중국 현역이 203만, 예비군 50만이라는데, 중국과 미국은 둘 다 지원병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징집이 되니까 중국이 15억 인구니까 병력이 엄청나게 많겠구나, 이건 오해고요. 중국은 다 직업군인입니다. 물론 전쟁 나면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실제로는 어디랑 전쟁해도 사실 200만보다 많은 군인들이 없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원 개념이 없고, 예비군도 사실 실제적인 예비군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워낙 전쟁을 많이 합니다. 지금 2000년대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부터 해가지고 온갖 곳에 다 가니까 기본적으로 육군이나 현역들이 부족해서 예비군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고, 미국 예비역에 대해서 유튜브라든가 다른 정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적인 회사나 학교를 다니면서도 훈련이 도정되거나 해외 파병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병력 차이, 그것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연간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8,950억 달러, 1,200조 원 이상, 옛날 1,000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20%가 늘어났고, 중국은 1조 7,846위안, 그러니까 249억 달러, 한국으로 357조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미국 전문가들은 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럴 리가 없다, 미국보다 훨씬 더 작게 쓰면서 이렇게 탱크나 미사일, 비행기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미국은 국영기업이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정부의 자산을 늘리는 게 가능하고, 군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IT 기업 화웨이의 경우 창립자가 중국 군이었고, 지금은 군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데 사실 화웨이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군대가 경영하는 회사들이 많고, 그 회사들의 경영 수익과 이윤이 또 군사비로 들어간다,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그래서 최대 미국은 7,110억 달러, 그래서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도 있으나 이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 너무 중국의 국방비를 좀 확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중국 측 주장이나,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좀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미국이 중국보다 기본적으로 군사력이라든가 국방비는 세계 2위다. 하지만 1위와 2위 차이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좁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게 맞고, 미국과 중국 어디도 중국의 군사비나 군사 지출이 미국을 능가한다고 말하는 곳은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육군 병력은 미국이 48만 명, 중국이 97만 명,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사실은 미국군 병력이 더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모병제고, 옛날에는 이제 말변이라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이 없는 분들을 모병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했어요. 근데 트럼프 시점에서는 그것이 안 될 것 같고 병력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미국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지상군 병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 되실 것이고, 대표 무기 특징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무기, 지상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M1A2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데 4,657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공되는 게 많아서 4,000대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차가 4,000대 이상인 게 얼마나 많은 것인가, 전 세계에서 만든 전차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전차가 이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거기다가 AH-64 아파치 헬기도 수백 대 가지고 있고, 하이마스라는 다연장 로켓포, 그 다음에 최근에 최신 미국 육군의 최신 무기로는 다크이글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중국이나 이란 같은 나라가 만든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미국이 자기 버전으로 만든 건데,
중국이란의 그 극초음속 미사일과 수준이 다른 아주 적에게 밝히지 않고 요격이 불가능한 그런 공격 미사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력 전차는 99식 A2, 99식이라 되어 있는데 총 5,250대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미국보다 많은 것 같지만 미국은 M1 A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 전차인데 이것만으로도 거의 4,000대가 넘고 중국의 5,200대 전차는 구형 전차들이 상당히 섞여 있습니다. 뭐 96식, 68식, 뭐 90식 이래 있고 그리고 중국의 자주포는 이제 PAZ 공을 자주포가 주력인데 이게 K9보다는 사실 성능이 떨어지고 PH-16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보다 구경이 크고 크기도 큽니다. 300mm 가까이 돼가지고 사실상 미사일과 가깝고 포병 부대도 굉장히 많이 키워요. 구소련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 지상력 같은 경우에는 장비 숫자와 양은 중국이 많지만 질로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 연간 투자액으로는 미국은 공개되어 있는데 미국 육군에는 1년에 1974억 달러 그리고 중국은 74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군별로 이제 국방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군 병력은 미국이 33만, 중국이 39만. 생각보다 미국이 많죠. 공군력에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아직 이제 대표 무기, 특히 전투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의 모든 군용기 합은 13,000대가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전투기가 2,000대, 각 1957대라고 하는데 4세대 전투기 F-15, F-16 외에 F-35 5세대, F-35 전투기, F-22 전투기 그리고 폭격기로 B-2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그 다음에 지용기로 E-2 조기 경보기 전 세계 최강이라고 흔히들 농담을 할 때 세계 최고의 공군은 미국 공군, 세계 제2위 공군은 미국 해군 항공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해군 항공대는 중국 공군 다음에 세계 3위입니다. 중국은 세계 제2위 공군력이지만 숫자가 훨씬 적어요. 총 항공기 대수는 3,285대고 그 중에 전투기가 1,200대입니다. J-20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 대부분 J-10C나 J-11 같은 4세대 전투기고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능력 면에서는 미국보다 떨어집니다. 미국이 또 전투기만 비교한 게 아니라 폭격기 그러니까 엄청 큰 크기로 해서 많은 양의 폭탄을 싣고 가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B-2나 B-50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도 폭격기가 있지만 이 B-2나 B-50보다 훨씬 작은 H-6라는 폭격기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 크기라 해서 어린애 수준이라고 봐도 돼요. 폭격기는 폭격기인데 성능이 낮습니다. 그것도 1950년대에 구소련이 이제 면허 생산을 준 것을 개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능도 낮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H-20이라는 미국이 지금 이란에 폭격했던 그 스텔스 폭격기처럼 이런 스텔스 폭격기를 만든다는 소문은 무성하나 이게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어서 이 전력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의 국방비는 이제 연 3,011억 달러 정도로 이야기하고 중국은 8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사실 800억 달러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방비 전체를 합해도 한 4,500억 달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군에만 800억 달러를 추정하니까 그리고 최신의 전투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확보하는 국가도 중국이다. 얼마 전에는 J-35라는 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했고 연간 거의 100대 이상의 스텔스기를 확충하고 있으니까 이게 발전 속도가 매우 무섭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으로 가겠습니다. 해군도 역시 아직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인 우세입니다. 미국은 34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대형 함정이 219척 그리고 톤수 그러니까 배들의 무게를 다 합친 것으로 450만 톤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은 병력이 24만 명, 그 다음에 대형 함정이 234척, 톤수는 230만 톤으로 해서 대형함만 비교했을 때 여기서 대형함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배 중에서 뭐 유람선이라든가 작은 배가 아니라 몇천 톤급 이상의 뭐 구축함이라든가 항공모함들 이런 것들을 대형 함정만 모아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미국이 훨씬 더 무겁고 큰 거고 대신에 이제 중국은 소형함이 많아가지고 모든 해군이 사용하는 배들을 다 모으면 이미 미국의 배수량을 추월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중국도 아직 작고 성능이 떨어진 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이 중국도 이제 인해 전술이라 하죠. 인해 전술을 바다에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정말 무식한 이야기지만 항공모함 한 척을 포위하는데 조그마한 통통배 한 1,000대 정도 동원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90년대 이후 깨닫고 30년 이상 이렇게 전력 건설해서 이제 상당한 세계 제2위 해군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무기 비교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의 대표적인 무기는 역시 니미츠급, 포드급 항공모함 11척. 이 배들이 하나하나가 다 10만 톤이 넘고 70대가 넘는 항공기를 탑재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 해군 항공모함에 타봤는데 길이가 300m, 높이도 한 20층은 넘어요. 아파트로 치면 투어를 하는데 거기 스타벅스도 조그맣게 있고 약간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항공모함 안에서 타령을 해서 거의 며칠 동안 못 잡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방이 너무 많아서 10만 톤이나 되는 대형 항공모함이 그렇게 됩니다. 300m니까. 이 외에도 이지스 구축함 알레이버크급이라는 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세종대왕급, 그 다음에 정조대왕급, 그래서 4척이 있는데 미국은 몇 척? 77척 이상이 있고 거기서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지스함이 제일 많은데, 이지스함이라는 거는 일종의 브랜드입니다. 특정 회사가 만든 특정 제품, 록히드 마틴이 만든 이지스 전투 체계를 장착한 배를 이지스 전투함이라 하는데, 미국이 사용 중인 이지스 전투함 빼고 전 세계 이지스 전투함 합해도 미국이 가진 것보다 작아요. 그래서 미국 해군의 전력이 엄청나다. 핵잠수함도 버지니아급 70척 이상이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항공모함 아직 3척밖에 없습니다. 라오닝, 산둥, 푸젠이고 미국과 달리 5만 톤에서 7만 톤 사이의 작은 항공모함이에요. 그래가지고 훨씬 작고, 구축함도 알레이버급에 대항할 수 있는 055형 구축함이 10척 있는데 055, 053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숫자로 배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알레이버크보다 일부 나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화해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숫자가 아직 작습니다. 대신에 건함 속도가 진짜 중국과 미국이 미칠 듯이 차이 납니다. 이지스함 미국은 1년에 한 척 만들기도 어려운데 중국은 그 이지스 구축함과 비슷한 척을 1년에 서너 척 이상을 만드니까 이게 미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10여 척이 가지고 있지만 이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좀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지는가? 중국의 핵잠수함은 이제 역사가 40년 됐는데 옛날에는 바다의 오케스트라라고 했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도 소리가 들린다. 이 40년 동안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서 상당히 발전되었으나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 차이를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우세지만 중국의 포텐셜이 너무 크다. 중국 조선사업은 지금 세계 최고인데 미국은 조선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게 이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간 투자액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이 2,922억 달러, 중국이 약 870억 달러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조선업이 잘 되는데 미국은 조선업이 망했어요. 항공모함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예전에 비해서 4-5배 늦어진 거고, 배를 여러 조선소에서 한 번에 만들지 못해서 블록을 나눠서 했는데 블록 맞추다 보니까 이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수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중국은 이제 대규모 도크에서 계속 건조를 하니까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 해군력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미국 내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호들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중국 해군은 미국 해군의 절반이야.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미국은 전 세계에다 함대를 배치합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7함대라고 하는데 결국 5대양 7대주에 다 함대를 배치해야 되거든요. 대신에 중국은 미국의 7함대, 그러니까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함대만 배치되면 되니까 미국보다 훨씬 적은 해군 예산으로도 미국과 전쟁을 했을 때 붙을 만한 규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결국에는 배를 스스로 못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사라는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서 그 조선소를 투어해본 분들랑 제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미국은 배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다고 자책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배를 수리하다가 배를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본엄 리차드함 사건이라고 미덕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엄 리처드라는 것은 미국 해병대가 탑승하고 있는 미국 해군의 상륙함이에요. 이게 4만 톤입니다. 상륙함이지만 생긴 거는 항공모함이랑 똑같이 생기고 엄청 큰 배예요. 이게 수리를 하려고 도크를 갔는데 수리가 지연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함정 수리를 하는 동안에 함에서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수병들이. 근데 수리도 지연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 스트레스 받은 수병이 배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그 배가 타서 복구가 불가능해서 퇴역했습니다. 그런데 왜 퇴역했는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MRO를 잘 못해서 퇴역을 했거든요. 미국이 이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나 이런 MRO를 어디서 해야 되냐 했을 때 대한민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함정에 MRO를 하게 되는 게 이런 맥락이 있고, 이 MRO가 또 비싸요. 이게 다 수제입니다. 사람 손으로 다 한 땀 한 땀 페인트를 벗기고 다시 칠하고 쓰레기 치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크류라는 거 부품 같은 게 상해진 걸 다
고치는 이런 핸드메이드 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미국이 하기 어렵고, 요거를 잘 활용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군산항을 미국의 MRO 기지로 삼자는 겁니다.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게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MRO라고 하는 게 제가 수제 제작 이런 게 많다, 수리를 하는데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MRO라는 건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같은 대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2차 조종소,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하청업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군산이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인수한 조선소 중에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데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 해군 함정을 MRO 기지를 짓자. 그러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영상들을 주한미군 기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들으셨을 건데,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과 군산에 있습니다. 특히 군산에 공군기지가 있고, 이 말은 즉슨 뭐냐, 미국 기지가 있으니까 MRO 단지를 세우면 미국의 방어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MRO 기지를 삼을 때 항상 기준이 적국의 공격에 방어를 잘 할 수 있는가, 이걸라서 방어 미사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만약에 울산이라든가 포항이 만들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그 대공 미사일들 다 사용해야 되는데, 군산에 있으면 자연히 군산 공군기지에 있는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로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군산을 삼아서 MRO를 하면 자연스럽게 미국 해군은 한국에 파병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철수를 못하는 미군 병력들이 한국에 상주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군산이라는 것은 중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있을 때 미국 해군이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이런 핵심 기지로 되니까 2타 3피, 그러니까 하나로 세 가지 효과를 나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는 게 이 MRO 사업을 통해서 한미동맹이라든가 관세 협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한국도 사실은 좌시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대만, 오키나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덜 알려진 것이 한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지금 서해를 두고 있는데, 서해안이 중국 입장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이징도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도 있고 중국의 핵심 도시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제해권을 뺏기게 되면 중국은 핵심 시설들이 아주 쉽게 앞마당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서해에 대해서 지배권을 확대하려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과 중국과의 직접 충돌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사실 잘 안 하고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사실 대만, 그리고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키나와 자체에 미국 해병대 기지가 있고, 오키나와 밑에 일본과 중국, 대만이 영토 분쟁을 하는 섬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이 섬을 뺏고 뺏기는 것들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섬들은 결국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어서 이 섬에다가 대공미사일이라든가 미사일 배치하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영해를 이야기할 때 섬나라가 어디 있고 그 섬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중요하게 돼서 구단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실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돌 분들이 구설수에 올라오는데 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중국의 바다에 대한 국경이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들을 정의한 선인데, 그래서 섬을 중국이 얻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대만. 대만은 아시다시피 앞서 미국이 추정하기로는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게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대만과 중국 사이에 그 긴장이 있는 건 맞고, 실제로 얼마 전에 대만에서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친중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 소환 투표가 있었는데 그게 실패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중국 관계와 대만 관계는 좀 극단적으로 가는 건 맞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결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 남태평양, 괌이나 이런 지역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그 오키나와를 점령해서 중국 해군이 태평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 확보한다면 거의 괌까지도 지금 중국이 먹으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태평양의 절반, 그러니까 하와이의 동쪽을 중국 해군이 다 제해권을 가지는 게 중국의 최종 목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미국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나온 소설 중에
유령 함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가상 전쟁이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것을 소설로 만드는데 이게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전문 미국의 그 유명한 분석가들이 자신이 분석 보고서를 사실 소설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 소설의 이야기를 좀 빌려서 하자면 중국과 미국이 이제 재해권, 그러니까 태평양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대만을 점령하고 이렇게 공격했을 때 결국에는 현재는 미국 해군의 전력이 크고 이 큰 원인은 결국 미국 해군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대신에 칠함대랑 중국 함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평양에 있는 함대로만 중국을 상대하기로는 미국이 버겁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러시아나 북한 등 중국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많이 생기느냐. 여기서 러시아나 북한이 도와주지 않고 중국 혼자서 미국을 상대하면 양동작전을 벌일 수가 없어서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의 이기기 어렵고요. 대신에 만약에 이제 중국이 러시아랑 합세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소설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일본의 공격을 대신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주는데 실제로는 이제 러시아가 주로 유럽 쪽에서 긴장을 유발하거나 유럽의 항공모함을 동원시켜야 하는 이런 양동작전을 벌이게 되면 원래는 11대 3 미국이 이제 여러 나라의 그 분쟁을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면 뭐 태평양에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게 5척 혹은 3척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중국한테 승산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된다 하더라도 태평양을 중국이 완전히 장악한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이건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지금 미국과 싸우면서 했던 딜레마랑 비슷한데 기습이라든가 이런 공격을 해서 미국 함대에 타격을 줄 수 있어도 전면은 어렵고, 그리고 미국이 뭐 한국 같은 나라들이랑 조선업이랑 이런 게 협조를 해서 생산 능력을 다시 높인다면 결국 장기전에 가면 미국이 무조건 유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계략을 잘 세워서 러시아나 아니면 이제 북한 그리고 인도가 미국, 중국을 도와주는 게 관건이고, 반대로만 이야기하면 이 인도가 이제 미국을 도와주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제2전선이 생깁니다. 중국의 해군력을 미국한테 다 쏟아붓지 못하고 인도양 쪽으로 돌려기거나 이러면 또 미국을 이기기 어렵겠죠. 그래서 동맹국을 어떻게 서로가 확보할 것인가, 태평양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군함의 숫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